지금부터는 코로나19 관련 상황, 4차 대유행이 정말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과 함께하는데요. 조동찬 SBS 의학 전문 기자,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4차 대유행이 심상치 않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진정세 국면도 또 동시에 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경기, 수도권 지역은 정체 상태를 좀 며칠 동안 계속 보이고 있고요. 아마도 이 4단계 거리두기 부분이 본격적으로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치상으로도 정점을 찍고 조금씩 내려왔지만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비수도권 지역으로 수도권에서 확산돼 나가는 속도가 매우 무섭고요. 비수도권 지역은 보통 전체 신규 확진자 한 15% 정도 내외였었는데 지금 30%를 넘어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수도권 지역은 오히려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지금 이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이 감염 확산을 어떻게 막을지 이 부분이 잘 통제가 될지에 따라서 전반적인 상황도 좀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의 경우는 4단계 부분이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은 안심이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신규 확진자 숫자가 지난 6월 대비 벌써 초과했습니다. 전체 숫자는 2만 명이 넘었으니까 16,000명 대비해서 벌써 초과했지만 사망자 숫자는 여전히 6월 사망자만큼 되지 않았다. 사망률은 잘 유지되고 있는 는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확진자는 늘고 있지만 수도권의 경우는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고 다만 걱정되는 건 비수도권의 확진자가 늘고 있는 것.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은 치명률이 여전히 낮은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 이 말씀 해주셨고요. 여기서 말이죠. 최근에 확진자가 지난주부터 급증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 기억에도 4차 대유행 조짐이 보이다 보니까 방역당국에서 선제검사 받아주세요. 네. 선제검사 하겠습니다. 이게 혹시 검사 건수가 늘어나면서 확진자도 늘어난 건 아닌지 이런 생각하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조동찬 기자에게 질문 드리는 거예요. 네, 이게 주영진 선배가 저한테 예. 이제 오전에 그런 걸 좀 알아보라고 하셔서 제가 알아봤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7월 16일 지난주 금요일 현재 일주일 평균 하루 검사 건수가 2만 9천 건 정도 됩니다. 7월 16일이요? 예, 일주일 평균이니까 뭐 그냥 추세죠. 근데 그게 7월 초보다 점점 증가한 거예요. 그런데 지난 3차 대유행이었던 12월, 1월, 2월 때 보니까 그때는 하루 5만 건이 넘었어요. 검사 건수가? 네.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사 건수는 3차 대유행 때보다 적은데 한 3분의 1가량 적은데 환자 수는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양성률이 높은 거예요. 검사 수가 적은데 지금 엊그저께는 뭐 30% 넘는 양성률, 아니 3% 넘는 최고 6%까지 가까운 양성률이 보인 때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약간 불안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최재욱 교수님 말씀하신 지금 수도권이 지금 정체가 한 3, 4일째 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4단계 효과였으면 좋겠어요. 방역당국은 이번 주 상황이 지난주 우리가 강력하게 했던 4단계 효과가 나타난 시기다. 그래서 예의주시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긍정적인 요소와 한 가지 불안한 요소는 지금 검사 건수가 3차 대유행 때보다 조금 적은데 반면 환자 수는 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비수도권의 비율이 높아가는 속도가 상당히 무서워서 이런 게 불안한 요소고 그다음에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계속 낮게 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라서 사실은 환자 수가 많이 증가하더라도 이 부분만 계속 낮으면 사실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긍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좀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요. 검사 건수가 조금 늘긴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3차 대유행 때 검사 건수보다 많은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교수님께서 최근에 검사 건수 관련해서 좀 들으신 얘기가 있습니까? 네, 검사 건수 관련해서는 불과 일주일 전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 꼭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지금 전체 검사 건수 중에서 그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하는 그 검사 건수가 19일 기준으로 약 3만 6천 건, 그런 4만 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4차 대유행 전에
시작하기 전에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발견되는 환자 수가 전체 우리 수도권의 전체 확진자 수의 10%가 채 안 됐습니다. 예. 근데 그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4차 대유행 이전부터. 그래서 지금은 어제 19일 날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서울시 전체 이 수도권에 발생한 전체 환자 중에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발견된 확진자 수가 30%를 넘었습니다. 그 얘기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소위 K방역이라는 그 추적 격리에서 벗어나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선별검사소를 방문해서 검사를 받으시는 거기서 발견된 환자 수가 전체 30% 넘었다는 부분에서 좋은 점 나쁜 점 다 있겠죠. 그렇죠. 좋은 점은 방역방 바깥에서 이제 자발적으로 참아주니까 지역사회에 잠재되어 있는 무증상 감염자를 많이 찾아낼 수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이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여전히 많구나. 이 부분을 문제가 여전히 크구나. 그래서 이 부분을 선별검사소로 좀 더 많이 확대하고 혹은 필요하다면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그런 메시지와 함께 선별검사소 좀 더 많이 검사를 받게 부탁을 드리면 이번 4차 대유행을 좀 많이 줄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데이터입니다. 교수님 말씀은 그러면 검사 건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확진자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문 자체를 가질 이유가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예. 네. 네, 제가 실제로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예. 제가 저도 급하게 이제 예. 찾아와서 이게 CG로 준비를 못했는데 지금 보면 지금이 3차 때보다 적어요. 7월 달이 확실히. 검사 건수가? 예, 검사 건수가. 그러니까 이건 사실 불안한 요소거든요. 예. 검사 건수가 3차 대유행보다도 적은데도 환자 수가 많고 방금 이제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뭐냐면 선행 확진자로 접촉한 사람의 비율이 감염자 중에서 한 4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학 그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절반이 채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한 18% 정도가 집단 감염이거든요. 집단 감염까지 다 해봤자 한 60 몇 %고 나머지 30 몇 %는 사실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그야말로 우리 사회에 점진적으로 퍼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한 대안으로서 사실 이제 최 교수님 말씀하신 이제 선별 검사 꼭 내가 역학관계가 없더라도 검사를 좀 많이 받자. 그럼 검사 건수를 더 늘려야겠죠. 그러면 사실 환자 수는 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뭐 우리가 백신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는 상태에서는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 밖에는 없는 그런 형편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여러분께서 가장 걱정하고 계시는 정말 나라의 부름을 받고 저 멀리 아프리카 해역에서 활동 중이었던 문무대왕함 청해부대 34진입니다. 문무대왕함에 탑승했던 장병 가운데 제 기억으로는 지금까지 나온 확진자 수가 벌써 247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집단 감염이 실제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경까지 되는 과정에서 우리 군 당국, 국방부는 적절한 조치를 과연 취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장병들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신속한 치료와 추가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해부대 우리 전우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국방부에 합참해서 신속하게 검토하고 판단하고 해서 여러분들을 투입시켜서 전우들을 귀환시키는 작전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조동찬 기자, 정말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됐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 군 당국이 과연 적절한 조치를 취한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쏟아지는 기사를 보더라도.
일단 301명 중에 247명이 감염됐다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근데 원인이 이제 한두 가지인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이분들이 왜 우리 병사들이 백신을 맞지 않았느냐, 이것도 사실 얘기가 좀 달라요. 국방부에서는 질병청이 국외 반출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했는데, 방금 2시 10분부터 시작된 질병청 브리핑에서는 지금 뭐 인터뷰가 준비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다. 그건 국방부에 확인해봐라. 해외 반출을 우리가 불허한 적이 없다. 불허한 적은 없다. 논의한 적이 없다. 그 국방부가 거짓말 그러니까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네요? 뭐 어떻게 사실관계, 일단 누가 거짓말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질병청 얘기와 국방부 얘기, 그러니까 국방부의 얘기를 질병청장이 정면으로 기자들 앞에서 그거 아니라고 한 거거든요. 예. 아무튼 이 부분은 확인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뭐냐면 예방접종 어렵다고 하더라도 할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거든요. 실제로 다른 파병 부대는 다 접종을 했잖아요. 여기 청해 부대 34집만 접종을 안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감염된 사실이 왔을 때 그다음에 얼마나 잘 격리가 됐느냐, 잘 했느냐,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잘했으면 247명이 감염된 사례는 없었겠죠. 그다음에 또 첫 환자를 얼마나 잘 보고하고 격리했느냐, 이것도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커다란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됐을 때 발생한다는 그런 옛말이 그대로 이번 사태에서도 적용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조금 전 오후 브리핑에서 이 백신의 해외 반출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문무대항암 장병들의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서 한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긴급히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저도 지금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해외 파병 부대에 백신을 보내려고 했지만 질병청이 국외 반출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는 합참의 사실 확인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아직 그 국외 반출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비행기를 통해서 백신을 보내야 되고 또 백신의 그 유통에 대한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라고 판단이 돼서 백신을 공급하지 못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교수님 보시기에 말이죠. 지금 백신의 해외 반출 문제로 다시 이 논의의 초점을 옮겨가고 있는데 교수님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고 보십니까? 네, 참 말씀드리 참 좀 민망한데요. 사실 백신의 해외 반출 문제는 원칙적인 이야기죠. 백신 공급한 걸 재판매하거나 그걸 토대로 재공급하지 못한다. 그건 일반적인 계약상의 논의고요. 우리 해외 공간에 근무하신 공간원들 또 교민들 또 지금같이 해외 파병 나간 우리 전우들까지 포함해서 이런 해외에 계신 분은 우리가 접종을 당연히 해야 되고 해외 반출이라고 얘기를 표현을 어떻게 하더라도 당연히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관계가 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채로 이렇게 여러 군데서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우려스럽고 결국 컨트롤 타워의 문제가 다시 또 혼선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런 부분을 조정하지 않고 메시지를 국민에게 또 일선 장병들에게 가는 것 자체가 매우 참 부적절한 것 같은데 매우 이 부분은 여전히 몇 개월, 1년 넘게 계속 반복되는 문제여서 참 안타깝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군 당국이 이 문무대항암 문제와 관련해서 좀 소홀했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처음에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문무대항암은 이렇게 바다 위에 떠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이 근본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이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이야기를 거꾸로 되짚어 보면 그래서 누군가 한 명이 만약에 감염됐다고 한다면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선 내에서 밀접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미국의 항공모함 루즈벨트호인가요? 거기서도 이런 집단 감염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초기라고 해요. 그때도 이제 좀 문제점은 있었지만 그때는 코로나 초기니까 그래도 몰라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번에는 조금 안타까운 게 처음에 다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이 다
음성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양성됐다. 그 보도 보고 전부 다 PCR 검사했는데 또 이렇게 양성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 나중에 보니까 그 검사라는 것이 신속하게 할 수 있는 항체 검사였단 말이에요. 그게 국외 제품인지 우리나라 제품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것은 여러 번 저희도 보도했지만 그것은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해야만 하는 그런 진단기구를 마치 정식 검사인 것처럼 그렇게 의존해서 사용하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 군 당국에서는 기본적인 코로나에 대한 보건 상식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것은 잘 몰랐더라도 너무 문제가 커요. 이 부분은. 그 부분은 이거는 일반 국민들도 그걸 보조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이게 장병들을 관리하는 그리고 대개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군 당국자가 이걸 몰랐다는 것은 사실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국가의 명을 받고 저 머나먼 아프리카 해역까지 가서 나라를 위해서 주어진 임무를 다하고 있었는데 301명의 장병 가운데 24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일지를 보니까 말이죠.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이 제한돼 있다라고 하는 군 당국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기항을 가끔가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물자도 보고받아야 되고. 그런데 지난달 28일부터 이번 달 1일까지가 기항지에 접안을 했고 그 다음날 감기 증상을 보이는 병사가 한 명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 이후로 지금까지 보름 정도 되는 시간 안에 이렇게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다. 정말 우리 국내에 있으면 뭐 이병 장정이라든가 또 우리 병사라든가 뭐 계속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얘기가 나옵니다만 머나먼 아프리카 해역에 있다 보니까 우리 군 당국이 신경을 못 쓴 거 이건 좀 분명해 보여요. 예, 뭐 맞는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작년에 있었던 교정시설의 집단 감염과 그런 기시감이 들 수밖에 없다는 떨칠 수가 없고요. 즉 이 함정이라는 함정이라는 좀 특수한 상황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판단 자체가 처음에 시작의 잘못이고요. 요행을 바라는 거죠. 오히려 감염이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위험 집단인데 그런 위험 집단에는 통상의 조치보다도 더 강력한 선제적 예방 조치와 백신 접종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그리고 관리도 최우선에 둬야 되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애초부터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걸 요행밖에 안 되고요. 그런 면에서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실패했고 또 구체적으로 나중에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담당자나 담당 기관의 인재일 가능성도 많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것이 조동찬 기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항원 신속 진단 키트를 갖고 관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고요. 신속 진단 키트는 무증상의 감염자처럼 자발적으로 검사를 하는 걸로 하기 위해 이런 군대가 이런 파병 근무자를 관리하기 위한 진단용이나 이런 용을 쓸 때는 절대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PCR 검사를 어떻게든지 했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또 단추가 처음부터 잘못 꿰어진 것 같다. 그리고 백신 접종의 부분에서도 왜 이런 부분이 최우선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지 참 매우 안타깝다. 결국 우리 자녀고 후배고 우리 동료고 같은 이 견우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거를 이렇게 소홀히 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나오는 보도에 따르면 말이죠. 지금 뭐 얘기 나누다 보니까 이제 국방부가 뭐 잘못했다라고 지금 얘기할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장병들을 무사히 우리나라로 돌아오도록 한 다음에 확진 판정받은 병사들, 장병들은 빨리 제대로 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중증 증세를 보이는 장병도 있다고 해서 걱정이에요. 일단 그 부분이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되는데요. 일단 폐렴 질환이 그러니까 간부 한 명이 폐렴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변이일지 모르겠지만 아프리카 이쪽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델타 변이나 혹은 다른 변이 같은 경우에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변이는 젊은 층 사망자가 느는 건 아니지만 젊은 층도 위중증 환자들이 100명 꼴에 100명 중 1명 꼴은 생기거든요. 그러면 247명이면 2명이나 3명 정도 있는 건 너무나 확률적으로 당연한 일이니까 이분들 젊어서 인명피해가 정말 안 나고 모두 다 싹 나으시길 바라겠지만 어쨌든 이분들 그러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해부대 장병 전원이 내일 귀국할 예정이다라는 자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 받고 다들 무사히 퇴원해서 다시 국가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또 열심히 복무해 주시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4차 대유행이 확산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거리두기 단계가 지방에서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방역당국이 밝혔는데 말이죠. 어제가 일요일이었습니다. 주일이었죠. 교회에서는 예배를 봐야 하는데 지금 사실상 정부에서는 비대면 예배를 좀 해달라고 하는 게 정부의 권고 사항인데 정부의 이런 권고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역시 이번에도 정광훈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정광훈 목사 이야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전국의 모든 교회에 예배를 금지령을 내렸는데 우리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의 명령보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더 존중합니다. 교수님, 이게 저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마 기독교계에서는 네. 전면적인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는 뭐 정부를 향해서 그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서 소수라도 좀 나와서 대면 예배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는 분명히 사실인데. 뭐 우리 헌법상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자유에 대한 그런 당연히 보호받아야 되고 그런 걸 표현하는 것도 맞겠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공중보건 또 혹은 예의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질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감염병 예방관리법상 그 법이 만들어진 것도 최소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법도 지켜야 되는 방역 수칙과 이런 부분을 좀 지켜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다면 종교적 신념 부분도 그리고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종교적 신념을 지켜나가는 부분은 좀 적절하지 않을까,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 SBS 기자들이 사랑제일교회 예배 현장 취재를 갔는데 안에를 못 들어오겠다 뭐 이런 기사를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말이죠. 예. 네, 아무튼 지금 사랑제일교회는 작년에도 좀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광훈 목사도 감염된 적이 있고요. 그래서 뭐 예배 되게 중요하겠습니다만 사실 다른 분들도 다 생존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방역 당국의 조치를 따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감염병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예외적이어서는 안 되겠죠. 예. 아마 최근에 행정법원에서 말이죠. 행정법원에서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의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해서 일부 행정법원이 받아들였다. 이게 나와서 어제 정부에서 이 교회 대면 예배 문제는 종교계와 논의를 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일단 소송을 낸 교회만 효력이 미치지만 다른 교회들도 있으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는 전면적으로 거부하겠다.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까지 가서는 안 된다. 종교의 자유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근데 사랑제일교회는 아까 조동찬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난번에도 전 국민이 사실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걱정하고 또 분노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법원에서의 판례도 정확하게 판결문을 좀 자세히 조금 들여다보시면 그러한 부분을 인정하되 이 대면 예배에서 최대한 방역과 또 개인 수칙과 환경관리 모든 또 관리자가 지켜야 될 부분 지킨다면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이 방역에 위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고요. 물론 그것도 완벽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한 전제 조건이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전면적인 혹은 뭐 무조건적인 그런 대면 예배나 그런 부분들은 또 방역 수칙 자체를 위배하는 그걸 언급하지 않는 그런 대면 예배는 적절치 않다는 걸 다시 한번 꼭 말씀드립니다. 행정법원의 판결문 보면 말이죠. 대면 예배 전면 금지하는 건 백화점이나 예식장, 장례식장 등 다른 다중 이용 시설과의 형평성과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방역 수칙에 있는 것처럼 이 20인 미만의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 인원의 10% 정도 참석하면 그리고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엄수한다는 조건, 이 조건까지 행정법원이 판결문에 적시했다는 점을 이 교회 다니신 분들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봐 네 손만 다칠 테니까 나를 봐 야야 끄떡없어 쓰러지고 떨어져도 다시 일어나 오늘뿐이야 하현우 씨가 부른 돌덩이라는 노래가 나가고 있습니다. 가사가 정말 요즘 같은 상황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거세게 때려봐 네 손만 다칠 거야. 나를 봐 끄떡없이 쓰러지고 떨어져도 다시 일어나 오를 뿐이야. 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에 지난주부터는 폭염이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정말 덥죠.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더욱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도 동의하시고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는 결국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도 폭염과의 싸움에서도 이길 겁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쓰러지고 떨어져도 다시 일어나 오늘뿐이야.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